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보는 자동차는 저희 EV6 아니고요. 저희 EV6하고 너무 비슷한 차, EV6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아니, 안 비슷해? 안 비슷해요? 저희 모카 직원 여러분들 EV6 누구보다 많이 타셨던 분들이잖아요. 지금 그때 봤던 차하고 좀 많이 달라요? 전혀 다른데. 약간 느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페이스리프트인데? 어떻습니까?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컬러도 우리가 탔던 차가 요트블루인데 요트블루의 매트예요. 요트블루 매트가 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전에 EV6를 탔던 저희 오너 입장에서도 완전히 다른 차, 완전히 새로운 차로 거듭난 것으로 느껴지는데, 요거 더 놀라운 일은 그때 저희 탔던 것보다 배터리가 훨씬 더 큽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도대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치한 이 저희 사무실은 삼성역이고요. 삼성역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충전기에서 100%를 채우고 부산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일단 너무 덥고, 그리고 저희가 짐을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 체중이 꽤 나가는 분들입니다. 저렇게 체중 나가는 분들을 가득 싣고서 이런 날씨에, 게다가 휠도 20인치 휠이에요. 이런 걸 달고서 부산까지 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잘 갈 수 있는지, 중간에 퍼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뭔가 에어컨이 좀 시원해진 기분이 들어. 더 차가워진 거 아닌가? 이전에 EV6가 뭐 나쁘진 않았지만 진짜 완전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EV6가 좀 여러 가지로 사소한 것이 다 좋아졌네. 길 안내, 해운대. 첫 번째,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충전이 필요합니다. 충전소를 경유하겠습니까? 제공 정보는 주행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422km 거든요. 우리 100%가 아니네. 98%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이게 우리가 100% 됐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세워놨는데 어느새 2% 없어졌어. 이 차는 지금 처음입니다. 완전 세핑. 아예 충전기 자체를 처음 꼽아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자기가 얼마를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어요. 내가 충전하면 나 적어도 500km 간다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정도 주행을 했어야 돼. 평균 전비를 알아야 자기가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걸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짧게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중간에 퍼지기 때문에. 이거 무사히 지금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 잠깐, 부산까지 거리, 잠깐만, 충전 필요합니다. 충전소를 경유하겠습니까? 아니요, 저 한 번에 갈 거예요. 무슨 소리? 지금 부산 해운대까지 거리는 400km입니다 421km면 뭐 여유 있네. EV6 지난번에 400km 넘게 간다, 와 이랬었는데 기술력이 그동안 그렇게 발전한 거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배터리가 그만큼 싸진 게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더 높아졌어요. 기존에는 77.4kWh 배터리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84kW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kWh 정도 올려줬다면 그러면 차 가격이 훌쩍 뛰어오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훌륭하네.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현대기아가 요즘 전기차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아쉬운 점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차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행해보니까 많은 게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일단 처음에 딱 차에 앉아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차이는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달라. 기존에 있었던 디스플레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르네. 일단 두께가 얇아졌습니다. 두께 얇아지고, 그리고 이게 곡선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전하고 뭔가 각이 좀 달라. 그리고 가장들이 이렇게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세련돼 보여요. 더 길어 보이기도 하고 더 납작해 보이는 느낌도 살짝 있네. 아주 약간 차이인데. 그리고 큰 차이는 디스플레이 자체가 매트예요. 좋게 말하면 눈이 편안해졌다, 나쁘게 말하면 약간 뿌연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체로 안티글레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실내에 있는 모니터는 좋아하는 분과 싫어하는 분이 거의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모니터 바로 뒤에 창이 있다면, 그러면 안티글레어를 선호하시는 사람이 훌쩍 올라갑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그거 안티글레어 아니면 자기 얼굴에 비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인지 기아는 최근 자동차에 이렇게 안티글레어를 넣어서 자기 얼굴이 비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어요. 적어도 자동차에서는 이게 더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행해보면 정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꺼볼까요? 이게 이렇게 조용할 일이야?
콘크리트 도로, 콘크리트랑 아스팔트에서 차이가 꽤 나는 거 보면은 타이어 쪽에서의 소리는 어쨌든 그런 대로 있는데 그걸 엄청나게 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운드 억제를 정말 잘했네요. 그리고 정말 크게 변한 거 있습니다. 승차감. 우리가 EV6를 얼마나 탔냐면 2년 반 동안 8만 킬로를 탔는데 8만 킬로 타면서 그 승차감에 대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차에 타면 아, 요런 느낌이겠지 라는 기대 느낌이 있습니다. 아, 요런 식의 승차감이겠지 하고 탔는데 웬걸? 전혀 다른 승차감이에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훨씬 부드러워요. 그리고 소음도 훨씬 더 조용하고, 아, 이 거친 노면에서는 조금 소음이 있네요. 타이어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데 아, 요거는 좀 아쉽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정말 정숙해졌고요. 그리고 승차감은 가변 댐퍼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주파수 감응형 댐퍼라는 댐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감응형 댐퍼는 흔히 가변 댐퍼하고 착각될 수 있는 댐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서스펜션 중에서는 스프링이 있고 그 스프링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저항을 주는 댐퍼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걸 흔히 쇼바 라고도 얘기하고, 이 쇼바라고 하는 요 장치가, 이게 부드러우면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들고 이게 단단하면 좀 단단한 느낌이 들고. 근데 자동차라는 건 부드럽게도 갔다가 단단하게도 갔다가 이래야 되잖아요. 코너 돌 때 막 부드러우면 막 휘청휘청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혹은 단단하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가변 댐퍼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가변 댐퍼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세팅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은 메이커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가격은 염가면서 그래도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승차감 좋게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주파수 감응형 댐퍼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주파수 감응형 댐퍼는 이 차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모델3 신형에도 들어가고요. 현대차의 많은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자동차보다 이렇게 전기차에 쓰였을 때 그 효과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너무 승차감이 나쁘지 않냐 라고 얘기했던 거, 주파수 감응형 댐퍼를 사용한 차들 보면 어지간하면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전기차 승차감이 나쁘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라는 정도로 승차감 좋습니다. 많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외관에서 느껴지는 차이, 이 차이가 저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대단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라 보니까 자부심이 달라. 그런 거 아세요? EV6 탈 땐 EV6만 보이는 거? 앞에 EV6잖아요? 또 EV6야.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등장할 수 있어? EV6 세대가 나란히 갑니다. 근데 지금 앞뒤로 있는 EV6를 한번 보세요. 차이점 한번 보이세요? 진짜 바라는데 이번에는 진짜 택시로 제발 안 팔아줬으면 좋겠어. 새롭게 시작한 만큼 이 차는 택시 아니다, 이렇게 느끼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용해졌는데, 조용해진 것 중에서 느낌이 딱 드는 것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모터 사운드가 훨씬 줄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잉 하는 그런 소리가 진짜 예민한 사람들은 정말 잘 느꼈어요. 근데 보통 저는 둔감해서 그런 소리가 거슬리진 않았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어쨌든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이런 소리 나겠지 라고 하는 그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와, 정말 조용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정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승차감, 그리고 세 번째는 편안함입니다. 일단 시트의 느낌이 이전보다 확실히 조금씩 낮았어요. 큰 변화는 아니야. 큰 변화는 아닌데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앉았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진짜 약간의 변화인데 약간 스펀지 형상을 좀 바꾼 정도? 기존보다 더 단단해진 기분이에요.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누르다가 실수로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켜지는 거예요. 이게 문질러도 켜졌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문질러서는 안 켜집니다. 약간 확실한 느낌을 주고 눌러야 그때 켜져요. 그전에는 감도를 지나치게 예민하게 했달까? 근데 이제는 감도를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압력으로 눌러야지 작동되도록 확실히 노하우가 쌓였다. 이전처럼 건드리기만 해도 작동되는 게 아니다. 잠수함 패치로 이런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바꿔준 거, 뭐 특별히 티나진 않지만 확실한 변화를 줬다는 게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기아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 원형적 시승기? 아니,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주행 가는 거리는 지금 393km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어떻게든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모든 배터리가 그런데, 배터리에서 자기 남은 주행 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그리고 다시 채워봐야 알아요.
이거를 방전되고 채워보고를 반복하면서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특히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의 볼티지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배터리가 계속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뚝 떨어져요. 그래서 배터리 잔량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는 방전을 거의 다 시키고 완충을 100%까지 꼭 시켜야 이 배터리의 잔량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에 들어간 건 NCM 배터리인데, 이 NCM 배터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배터리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 완전 방전, 완전 충전을 몇 번씩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완속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은 상태라서 이걸로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전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전비 나오는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5km 충전 후 정보 5km. 저희가 지금 중간에 막 밟기도 하고 차를 세워놓고 카메라도 붙이고 뭐 등등등을 했던 거 인정. 그렇지만 5km? 너무 적은데? 여기서 한번 제가 이 상태에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전에 여기 있던 게 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지니까 조금 더 편안하다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사륜의 힘이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한번 바꿔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사륜구동 EV6의 주행 가능 거리는 432km입니다. 432km면 잠깐만, 못 갈 수 있겠는데? 못 갈 수 있겠는데요? 갑자기 쫄리네. 물론 432라고 하면 부산까지 어떻게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갈 게 아니잖아. 우리는 요렇게 갈 거잖아. 요렇게 갈 거기 때문에 전기를 막 쓸 거거든요. 전기를 막 쓰면서 가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 전기 쓰는 거보다 한 그래도 10% 정도는 더 쓰고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전비를 보면요, 42km 가는 동안에 지금 주행거리가 5.6km/kWh. 그러니까 전비가 5.6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차의 공인복합 전비는 4.6km/kWh입니다. 그러니까 공인 전비에 비해서 훨씬 잘 나오고 있다는 건데, 물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는 거, 이걸 감안하더라도 시내 도로를 빠져나오는 동안 있었던 거,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사륜에 계속 균일하게 이렇게 힘이 가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모드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코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코 모드에서는 이런 식입니다. 가속 페달에 힘을 주면 뒷바퀴에 주로 힘이 가요. 여기까지 밟아도 앞바퀴에 힘이 안 갑니다. 거의 끝까지. 이코 모드에서는 아예 앞바퀴로 힘을 안 보내네요. 앞쪽 모터에 완전히 동력을 끊어버려서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뒷바퀴 힘으로만 이렇게 주행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로 모터가 있는 차지만 앞바퀴 모터를 중간에 끊어주는 클러치가 장착돼 있어요. 그래서 그 클러치를 띄어서 앞바퀴에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아서 에너지를 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지금 좀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회생제동 0이잖아요. 이 상태에선 뒷바퀴만 모터가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회생제동을 늘려서 지금 회생제동을 아이페달 맥스로 올릴 수 있어요. 이러면 회생제동이 엄청 커지죠. 엄청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앞바퀴에도 전기가 갑니다. 회생제동을 늘리면 전기를 많이 회수하라는 뜻인데 왜 회수나 하지 굳이 모터에다 전기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회생제동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모터에서 회생제동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모터에다 전기를 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모터와 발전기는 정말 한 끗 차이, 정말 똑같은 거라서 모터로 작동될 때 모터로 전환되고 발전기로 사용될 때 발전기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모터로 사용하면서도 발전이 일어나고 발전을 하면서도 모터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진짜 이상합니다. 이 모터랑 발전기는 정말 이상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회생제동을 하면서도 전기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만큼의 회생제동량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회생제동을 늘리면 전기를 그만큼 보내게 되는 겁니다. 회생제동량을 늘리면 앞쪽 모터, 뒤쪽 모터에서 둘 다 회생제동을 언제나 해야 되고, 언제나 회생제동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전기를 또 써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이상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100% 회생제동을 하면 차가 훅 서게 되니까 100% 회생제동을 하지 않고 회생제동을 적게 하기 위해서, 회생제동 적게 어떻게 해요? 적게 하려면 전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전기를 보내야 회생제동을 적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전기는 보내면서 동시에 받아진다. 이 회생제동 기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레벨 0 이러면 회생제동을 안 하죠. 앞바퀴는 클러치를 통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이 0인 상태에서도 회생제동이 일어납니다. 뒷바퀴는 지금 회생제동을 0으로 할 수가 없네요. 반드시 회생제동이 일어나요. 클러치로 떼고 붙이고 하는 과정을 굳이 만들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 모터는 클러치를 떼지 않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앞쪽 모터만 클러치로 떼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왼쪽 패드를 이렇게 당기면 맥스로 바로 전환됩니다. 일시적으로. 떼면 다시 이렇게 되면은 뭐가 좋을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어느 정도 회생제동이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는 회생제동과 브레이크와 이게 살짝 오버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회생제동을 하지만 조금만 브레이크를 여기서 조금만 더 밟아야지 하고 더 밟으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 패드가 저절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브레이크 패드가 전혀 작동되고 싶지 않았는데 브레이크 패드보다는 회생제동량을 늘리고 싶었는데 그게 왜 작동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왼쪽 패드를 당겨서 이 회생제동을 맥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제동이 이 정도죠? 근데 왼쪽 패드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처럼 이 패드를 당겼을 때 더 회생제동이 커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 아이페달로 가는 게 더 전비가 잘 나올 것이냐 아니면 회생제동을 적게 하는 게 더 잘 나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운전자분들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적극적인 운전자니까 일부러 패드를 잡아서 회생제동을 하고 그리고 그냥 레벨 제로로 해서 평소에는 타력 주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 운전자들은 아마 회생제동을 1 정도 해주면은 그런대로 괜찮은 회생제동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당연히 이코로 하는 게 가장 좋죠. 구동력을 앞쪽으로 되도록이면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생제동을 가장 크게 하게 되면 앞쪽 구동 모터로 자꾸만 전기를 보내게 되고 회생제동을 한 만큼 차가 감속되면 그만큼 또 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도로 장거리 정속 주행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아이페달을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운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최적으로 차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저는 이 오토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토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작동되냐, 앞차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회생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크게 감속해요. 한번 볼까요? 자, 앞차랑 가까워집니다. 여기 없던 게 회생제동이 커지죠. 저는 지금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요. 어댑티브 크루즈도 꺼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회생제동을 크게 해서 감속을 했죠. 만약에 앞에 차가 없는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차가 없는 쪽으로 이동해 보면 회생제동이 없어집니다. 가속을 했다가 감속을 해도 회생제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에서 약간의 회생제동 하네요. 이렇게 회생제동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오토 기능이죠. 자, 앞에 차가 있죠? 차가 있으면 알아서, 차가 감속하면 알아서 회생제동을 키워줍니다. 차가 없으면 또 타력 주행을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토 회생제동 기능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타력 주행을 합니다. 95km, 저 페달 밟고 있지 않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끈 상태예요. 근데 지금 속도가 95, 93 하나도 안 줄어요. 92. 네, 정말 천천히 줄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주행하는 거죠. 이렇게 주행해야 편하죠. 이렇게 오토 기능이 좋아졌다면 앞으로 저는 오토만 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앞차와 거리를 조금 더 좁게 오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리가 지금 상당히 되거든요. BMW보다 지금 간격을 더 넓게 세팅해 놨어요. 조금만 더 좁게 세팅해 주면 좋겠다. 아니, 어떤 사람은 좁은 거 원하고 어떤 사람은 넓은 거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HDA를 사용할 때 이 거리를 세팅을 합니다. 이 거리 세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좁은 거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그 정도에서 회생제동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HDA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HDA를 작동시켰고요. 지금 속도 세팅은 그냥 하는 김에 180km로 세팅했습니다. 180km 이상은 안 올라가네요. 180km 세팅하면 불법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불법 아니죠. 180km까지 어차피 못 가. 앞에 차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차의 속도에 맞춰서 그냥 쭉쭉 가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요.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킬 때 몇 가지가 좋아졌습니다. 일단 원래부터 이 차에 있던 기능 HDA2가 들어있는데요. HDA2가 들어있는 데다가 차로 유지보조 2가 들어왔어요. 차로 유지보조 2가 들어오면 차로 중앙을 정말 잘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핸즈온 디텍션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핸들에서 손을 뗐을 때 뗐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핸들에 손을 대도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만 대면 여기 센서가 있어서 핸들에 손을 잡으세요 라는 얘기를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아, 편하네. 그리고 핸들 자체도 묵직해졌습니다. 이 차로 중앙 유지가 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차 급이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BMW라든지 이런 차를 탔을 때 센터필이 너무 좋아, 가운데 딱 들어왔을 때 가운데 느낌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했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납니다. 코너 이렇게 돌아가나? 좋아. 핸들은 약간 움직여지는 느낌은 있네요. 좀 핸들 잡으십시오 얘기하는데 이렇게 잡으면 네, 됩니다. 센서가 있으니까. 전 같으면 이거 잡고 있는데도 잡으라 그래. 움직였는데도 삐삐삐삐 합니다. 나 잡고 있는데요. 잡고 있는데 왜 자꾸 그래요? 이런 거 모르겠고 나 약간 삐삐삐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정말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핸들 조향 기능이 완전히 취소되기도 했었죠. 전화도 SOS도 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핸들을 잡지 않고 가다 보면 그러면 갑자기 삐삐삐삐 하면서 요거 핸들 안 잡았다고 경고하고 중단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여기 SOS에서 콜이 옵니다. 전화로 와서 혹시라도 지금 졸음운전 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걱정돼서 전화했다고 전화가 와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 전화가 와서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나면 잠이 확 깹니다. 누군가 얘기를 했잖아, 나를 걱정해주고 무슨 일이지? 라고 얘기하다 보면 잠이 확 깨고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반성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분들 운영하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예요. 콜센터를 어쨌든 24시간 운영하시는 거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 저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고를 1%라도 줄일 수 있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 잘하고 있어요. 자, HDA가 작동되면서 옆에 초록색으로 이것도 켜지고 HDA 글씨도 있고 그러네요. 핸들이 딱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있어서 참 좋다. 계기판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도 잘 보이는구나, 잘했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위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 건 몰랐어. 아예 안 보여서 이 위에 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인 줄 알았어. 여기다가 뭘 넣을 생각을 했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요 라인을 제발 좀 버려주세요. 요 라인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 제발. 이 넓은 공간에 뭔가 글씨랑 뭐 이런 걸로 꽉 채우겠다는 생각도 좀 버려줬으면 좋겠어. 가장자리는 예쁘게 그냥 꾸미는 걸로 사용해주면 안 될까? 그냥 예쁘면 안 돼요? 요 가장자리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정보잖아. 정보를 여기다 보여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차가 이렇게 껴들었는데 너무 부드럽게, 감속을 너무 부드럽게 해줬어요. 놀라는 기색 없이 뭐 들어올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가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 모드에서 가속하는 거 이 정도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좀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에서 뭐 차이가 없네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어댑티브 크루즈의 가속력이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가 든든한 느낌이 듭니다. 이전에 EV6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어.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비었다, 좀 차가 썰렁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일단 서스펜션 좋아졌고요. 흡음재 적극적으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옆에 B필러도 바뀌었습니다. B필러가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비해서 더 두꺼워졌어요. 근데 사실 페이스리프트를 하는데 갑자기 자동차 뼈대 부분을 어떻게 더 두껍게 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B필러만큼은 더 두껍게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B필러 같은 경우는 UHSS라고 해서 자동차의 이 생산 공정에서 철판 롤을 가지고서 그걸 찍어서 만드는 그 과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데서 B필러 전체를 부품을 별도로 가져와요. 그래서 이걸 결합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철판을 그냥 일반적인 프레스로 찍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부품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품을 조금 더 강하게, 좀 더 두껍게 크기를 키워놓을 수 있었는데, 그로써 차가 더 측면 충돌에 강해지고 그리고 강성도 더 뛰어나게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행에서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가 좀 더 단단해졌다, 꽉 찬 느낌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아마 많이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무게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무게는 전에 비해서 50kg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건 내가 브레이크를
쫄려서 밟았다.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 참 도로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차가 있네요. 저 차를 인식을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야, 옆으로 좀 가라 좀 제발. 저는 이 크락션 느낌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랑 감촉이 조금 별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세요. 이런 느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눌렀을 때 내 차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 아이씨 열받아 했을 땐 이게 부서지면 안 되잖아. 이게 부서지면 내가 데미지 입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덜크덕 소리가 나면 안 되고 이 자체는 그냥 스무스하게 딱 눌려야 돼. 푹신하게. 마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인형들 있잖아요. 스트레스 인형 그런 것들처럼 눌렀을 때 이렇게 꾹 눌려야지. 여기 이렇게 뻑 이렇게 눌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딱 소리가 나는 건 조금 저렴해 보인다. 지금 이렇게 딱 소리 안 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BMW 크락션이 잘 돼 있어. 근데 고속 안정성이 정말 매우 좋다고 생각했는데 차로 중앙 유지를 끄고 나니까 안정성이 그냥 그러네. 이게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동차를 저희는 리뷰하는 입장에서 자동차의 이런 전자장비가 이 차를 실제보다 더 좋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차의 기계적인 성능의 이 안정성보다 이 차로 중앙 유지를 켰을 때 이 안정성이 극도로 좋아집니다. 훨씬 좋아져요. 이렇게 되면 차가 BMW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차로 느껴져요. 근데 실제로 기계적인 성능이 그렇게까지 좋아졌나? 이걸 꺼보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끈 상태로 이 차를 리뷰하는 게 맞나? 아니면 켠 상태로 리뷰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혼란을 겪으실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는 전통적으로 이런 전자장비 도움 없이 이 차의 기본적인 기계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걸 노하우라고 생각했고, 그런 노하우를 가진 독일 회사가 세계 최고다 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자동차 만들기를 보면 그냥 오로지 기계적인 성능, 그게 뭐 거기다가 덧붙여서 전자적인 템바를 가지고서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그 차의 우수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차로 중앙 유지를 켰을 때 이 성능은 엄청나게 좋고요. 고속에서 안정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거는 현대기아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로 중앙 유지를 정말 잘 만들었고 이 핸들의 피드백도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리뷰를 할 때 이걸 켠 상태로 리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든 스티어링 휠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네요. 무선 충전 패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를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전 같으면 이게 막 어느 정도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탁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위치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부터 이게 충전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아이폰 15인데 15는 대충 놔도 충전이 잘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죠. 근데 이거 만들 때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텐데 여기 충전량을 보여주는 그래프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요. 충전량을 보여주는 외부 그래픽은 현실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디자이너 입장에선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엔지니어 입장에선 그걸 현실화 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여기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냥 똑똑똑 똑똑똑. 굳이 그냥 켜져 있어도 되는 거를 대신에 불은 정말 예쁘게 들어온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실내에서 이 차가 새로운 차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요거 하나 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뀌었습니다.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일단 요걸 만졌을 때 요 느낌이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약간 스타맵 시그니처처럼 앞쪽에 있는 DRL처럼 이렇게 한쪽은 두껍게 한쪽은 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이팅을 우린 이렇게까지 다룰 수 있어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졌는데 역시 기아가 이 아우디 못지않은 조명 회사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EV6는 저희가 타면서도 항상 기쁘게 느꼈던 점은 이 사이드 미러로 보이는 엉덩이에요. 자기 엉덩이가 보이는 차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EV6를 타보면 엉덩이가 빵빵하게 딱 느껴져요. 요건 어떤 차를 탈 때 또 느껴졌을까? 바로 포르쉐 911을 타면 자기 엉덩이가 보입니다. 이 EV6는 911을 탔을 때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동하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EV6를 봤을 때 포르쉐하고 마땅히 닮았다는 느낌은 그다지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포르쉐에서 느꼈던 그 장점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보이고
이 엉덩이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이 위쪽에 보면 그 엉덩이 전용 등이 있어요. 허들램프처럼 별도로 램프가 자리 잡고 있는데 다른 용도가 전혀 없고 이 엉덩이만 비춰주는 램프로 작동되고 있어요. 자, 여기 충주맨이 사는 곳 충주에 도착했습니다. 충주! EV 차징 있네요. 200kW 충전이 돼? 예전 같으면 충전소가 부족해요. 충전할 때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이제는 이지차저가 지금 이걸 충전기를 장착해 놓고 있네요. 충전기 자체도 지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충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요. 자, 이거 360도 서라운드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비춰줍니다. 360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잘 보여주네요. 깔끔하고 여기 이어 붙인 부분이 거의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정도로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세웠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여기 보행 통로거든. 여기 살짝 띄어서 이렇게 완벽하죠? 네,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제 욕할 사람 없지.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P를 짧게 누르면 카메라 영상, 길게 누르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잖아요. 주차 보조 시스템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차에서 내리면 키 가지고 차를 전진 후진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진 후진 잘 되는지 한번 차에서 내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누르면 갑니다. 이게 좀 잘 가면 좋겠어. 계속 가네. 꺾는 거 봐. 주차장에서 빽빽할 때 차들이 막 서 있을 때 그때 주차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왜 지멋대로 서버려? 이 전진 후진 기능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메이커들, 이 테슬라라든지 이런 메이커들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좀 있다. 차 진짜 멋있네. 진짜 멋지죠? 날씨하고 뭐 거의 그냥 찰떡궁합이에요. 이런 날씨에 이런 차를 몰고서 이렇게까지 쾌적하게 부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진짜 멋지고요. 지금까지 주행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주행거리는 289km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여전히 349km나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 충전 후 주행거리 지금 110km 맞습니다. 이걸 더해보면 460km를 갈 수 있는 걸로 보여져요. 물론 아직 도착한 게 아니어서 제대로 된 주행 예상거리가 아니어서 좀 더 가서 주행 예상거리가 얼마나 더 남는지 이걸 끝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차를 타고 왔을 때 여전히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저렴해 보인다. 이전에 비해서 더 오히려 좀 저렴해 보이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롭게 생긴 게 있는데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새롭게 생겼어요. 요거 뭐냐? 요거는 지문인식 버튼입니다. 지문인식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걸 눌렀을 때 지문인식 등록하세요 라든지 등록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문인식은 조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문제점, 저희가 EV6를 팔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EV6에서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거 바로 이 뒷좌석인데요.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의 승차감은 혹시라도 바뀌었는지, 뒷좌석 의자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었는데 뒷좌석 의자는 훨씬 좋아졌는지 그것도 한번 주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뒷좌석으로 왔어요. 지금 시간은 4시 44분. 약간 걱정되네. 뒷좌석에 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EV6를 타면 뒷좌석이 너무 불편했어.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피곤해서 5단계 자율주행 이영빈 1.0에게 맡겨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네. 뭐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가네. 역시 5단계 자율주행. 일단 뒷좌석 시트에 앉았을 때 이렇게 90도처럼 앉을 때 이때는 뭐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뒤로 젖혔을 때 여기까지도 뭐 괜찮아. 여기서 더 젖히면 여기서 조금 기존보다는 좀 나은 것 같네요. 기존보다는 확실히 조금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 등받이 아래쪽 부분을 폼을 조금 바꿨나요? 조금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시트가 좀 단단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불편이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거지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승차감은 앞좌석에 비해서 뒷좌석이 확실히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통통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소음도 앞좌석에 비해서 더 큽니다. 트렁크 쪽에서 울리는 소음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았을 때 소음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진다 라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바퀴가 더 가까이 있어요. 바퀴가 어디냐면 바로 요 뒤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휠하우스이기 때문에 요 휠하우스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앞쪽은 얘기가 달라요. 앞바퀴는 운전석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발보다 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바퀴의 소음은 실내로 적게 들어오고요, 뒷바퀴 소음은 실내로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앉은 사람이 더 시끄럽다고 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의 뒷좌석에서는 뭔가 약간 시끄럽네, 승차감이 조금이지만 더 떨어지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차감 나쁘지 않구만. 나쁘지 않아요. 머리 시트를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젖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살짝 닿는 구간이 있어. 그 구간을 넘어가면 안 닿아요. 그럼에도 뒷좌석에서 편안하냐? 편안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불편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라면 괜찮은데? 근데 뒤에 앉아서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영빈이 운전하는 게 너무 불편해 보여요. 여기 손바닥이 안 들어가네요? 손바닥이 짜부러지네요? 괜찮나? 저래도 괜찮나 싶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이상합니다. 이 EV6는 어쨌든 SUV의 형태에 가까운 CUV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실제로 머리 공간이 너무 빠듯한 거죠. 물론 이영빈 작가는 키가 185입니다. 그리고 주로 하체보다 상체가 길어요. 앉은 키가 정말 거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앉으면 어지간한 차들은 머리가 좀 닿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특히 국산차에서. 근데 평소에 이영빈 작가 타는 차가 BMW i4거든요. i4는 어땠어요? i4는 그래도 헤드룸이 그래도 손바닥 한 2개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아니, i4가 더 작은 차 같고 더 날렵한 차로 느껴지는데, 근데 실제로 앉아보면 헤드룸은 i4가 더 넓단 말이죠.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현대기아가 차의 외관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 쓰고 운전자의 이 공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머리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차의 외관은 그렇게 작지 않은데 시트가 너무 높아요.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아서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뭔가 너무 높이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대기아의 요즘 차들을 보면 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이런 식으로 작동돼요. 이렇게 짠짠 누르면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기울어져요. 이렇게 발라당 자빠집니다. 네, 이렇게 발라당 자빠지는 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예요. 좋죠? 좋은데 다시 한번 원상 복구를 해보시면 요게 그냥 시트를 뒤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트 자체가 그냥 뒤로 젖힐 때는 그냥 시트 뒷부분만 움직이는데, 릴렉션 컴포트는 그게 아니라 시트 바닥 자체가 내려옵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하게 되면 시트 아래쪽에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운전자들이나 대부분 사용자들이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얼만큼 사용할까? 뭐 많이 사용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한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은 얼만큼 많을까? 그 한 번을 뺀 모든 시간, 그냥 운전하는 순간, 모든 순간, 앉아있는 순간, 모든 순간이 다 릴렉션 컴포트를 쓰지 않고 사용됩니다. 그러면 시트 자체에 릴렉션 컴포트를 위해서 평소에 불편하게 시트를 만든다, 요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평소에 시트가 편해야 되고 릴렉션 컴포트가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기능이 아니면 그걸 빼서라도 이 시트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게 필요했나? 네, 아무튼 시트가 지금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를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앉은 키가 큰 당신이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러면 해결되나? 물론 우리 이영빈 작가 잘못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는 그러네. 아니 키가 왜 컸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차가 맞춰져야지 차의 사용자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정말 다양한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엔 더욱더 많은데, 해외에 수출해야 되는 이런 자동차를 조금 더 활동 범위가 넓도록, 좀 더 큰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거 지금 플라스틱이 좀 바뀌었어요. 플라스틱이 조금 바뀌었는데 그런데 품질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았다. 근데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뒤쪽에 앉았을 때 요 부분이 바뀌었어. 요 부분에다가 뭘 덧댔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우레탄으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약간 들어가는 소재로 좀 바꿔줬어요. 요거는 옵션이에요. 이게 옵션이야. 요거 안 넣으면 요거 생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건 옵션 좀 너무했지. 그리고 요거 별도로 넣을 거면 여기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서 좀 투톤으로 했어도 조금 더 고급화 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크롬으로 했어도 또 괜찮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뒷좌석에 차를 탄 사람이 우와 오빠 차 진짜 좋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뿌듯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요소는 운전자 그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에 탄 다른 승객들한테 야 하는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운전자 만족도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뒷좌석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감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전에 약간 이건 좀 싼티 이렇게 느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네요. 저희는 EV6 GT 라인을 전에 탔었기 때문에 이 스웨이드의 느낌을 알고 있는데 그 스웨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마 납품처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납품처가 바뀌면서 이게 스웨이드 느낌이 미끈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엔 약간 진짜 거친 느낌이 있어서 진짜 가죽 같았는데 이제는 인조티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가죽으로 바뀐 것 같아서 이건 좀 섭섭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와 세상에 몇 킬로로 온 거야? 한참을 왔죠? 한참을 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욱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노을에 비춰지는 이 모습 보세요. 물론 앞에 지금 벌레들이랑 뭐 엄청 더러운데 그래도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램프 DRL이 굉장히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광 컬러, 이 노을이 반영이 되는 거, 야 노을이 반사되는 이게 너무 예쁩니다. EV6 이렇게 예쁜 애였나? 약간 그런 거예요. 헤어진 전 여친이 성형수술을 하고 돌아온 느낌. 그래서 쟤를 내가 왜 놓쳤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드는 거, 그런 느낌의 자동차로 거듭났습니다. 이거 팔지 말 걸 그랬나? 하는 마음이 살짝 드는데 진짜 예쁜 차네. 예쁜 차였어요 정말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집 식구 같았던 그런 느낌도 괜찮아졌습니다. 이제는 기아 식구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유선형의 자동차도 이렇게 램프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 기아 패밀리에 쏙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지점이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서 오면서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차의 주행 거리, 그리고 전기는 얼마나 남았는지, 이 배터리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큰일 났네. 73km 밖에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달린 거야? 충전 후 정보를 보면요, 368.6km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5시간 내려왔고요. 연비는 5.5km/kWh 나왔어요. 368km를 달렸고 앞으로 가야 될 거리는 29km. 그러니까 합치면 지금 한 398km를 달려야 되는 목표였는데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착했을 때 남는 배터리량은 한 5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못 가는 건 아니다. 일단 못 가는 건 아닌데 중간에 꼭 충전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타이트하긴 하네요.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전비 운전을 하고 주행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6 스탠다드로도 부산을 갈 수 있습니다. 속도를 시속 100km, 110km 이내로 되게 제한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확실히 전비가 쭉쭉쭉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오늘 전비 운전을 하지 않았고 제가 운전하지 않는 동안에는 아마 과속도 좀 하셨지 않았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런저런 이유로 전비가 5.5에 불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전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도록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부산까지 이렇게 무려 401km를 주행했습니다. 와, 멀리도 왔다. 진짜 피곤했다. 6시간 18분이나 걸렸고요. 전비는 5.5km, 그리고 남은 배터리 용량은 9% 남았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40km. 자,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는 아주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승차감, 정숙성,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거기다 디자인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혜자로운 업그레이드가 있나? 대단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점은 주행 거리 증가인데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주행 거리가 가장 나쁜 차입니다. 20인치 휠이 앞뒤로 껴져 있죠. GT 라인이죠. 그리고 4륜구동이죠. 퍼포먼스는 좋지만 전비가 가장 떨어지는 모델을 가지고서도 부산에 문제없이 올 수 있다. 이 정도라면 꽤 훌륭한 업그레이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거 이제는 택시로 좀 그만 팔고 승용차로만, 좀 고급 모델로만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택시로 많이 목격하다 보니까 이 차가 고급차다라는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앞으로는 이 고급화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만들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EV6를 드림카로서 생각해주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기 동백 공영 주차장 충전기를 만약에 갈아치고 동식 돌출기래. 갑자기 나왔어. 지금 뭐야? 몇 번? 10번 만에 됐나? 10번?